네, 안녕하세요. 옥천군 청산면 삼방리로 귀촌한 지 10년 차인 도끼부인 고은광순입니다. 앞으로 제가 한 10주 여러분과 같이 옥천 FM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제가 왜 서울에서 살다가 옥천으로 귀촌했는지, 왜 도끼부인이라고 하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음악 듣고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강산의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전부 강산의 곡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도 여러분들과 천천히 한번 나눠보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이상을 서울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10년 전인 2012년 청산으로 옥천군 청산면 삼방리라고 하는 버스 종점 아주 구석진 동네죠. 그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을 짓고 한의원도 그쪽으로 옮겼죠. 제가 왜 서울에 아들 둘과 남편을 떼어놓고 청산으로 혼자 시골 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면 명상 스승의 안내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스승의 안내 이전에 저는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바쁘긴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회 정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했고 그런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화여대 사회학을 전공할 때도 그때 박정희 군사 독재가 계속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학생 운동을 했죠. 그래서 여학생 치고는 뭐 구속도 되고 제적도 되고 그래서 감옥살이도 2번이나 했어요. 좀 순탄치 않고 남다른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보면 굉장히 귀한 경험이 되고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양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사회학을 공부하던 이화여대에서는 제적이 되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뭐 요시찰 인물이다 해서 막아버리고 그래서 다시 한의학을 또 운명적으로 공부하게 됐는데 한의사가 되고 나서도 여자아이를 골라서 낙태하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또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환자들, 주변에 친인척이 된 사람들이 또 아들 낳는 약 뭐 이런 거를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저는 넷째 딸로 태어났거든요. 맨 위에 오빠가 있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별을 많이 겪었는데 여전히 세상이 여성들만 차별하고 하는 것도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고 그래서 서울살이가 하여튼 저는 그것들과 투쟁하는 굉장히 바쁜 삶이었는데 어느 날 제 어머니가 저희 부부한테 제발 자기를 따라가서 절에 한번 가보자. 제발 같이 절에 가보자. 이 사정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셈 치고 따라갔죠. 그랬는데 뭐 거기 강남에 있는 굉장히 큰 절이었는데요. 막 그 보살님들이 여자분들이 막 날아갈 듯한 한복을 입고 막 수십 명이 안내를 하고 굉장히 화려한 절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앞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제 108배를 시작하는데 어머니 뒷줄에 앉아가지고 108배를 하는데 까닭없이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몰랐어요. 눈물을 막 닦으면서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앞에 계신 어머니가 혹시 눈치챌까 봐 막 눈물을 닦으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거를 이유를 곰곰이 참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그런 결론을 내렸죠.
나도 굉장히 바쁘게 그 세상을 고쳐보겠다고 분주하게 다녔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부처님의 미소와 같은 조용한 평화, 그런 삶을 내가 갈구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눈치를 채게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인연 따라서 명상 스승을 만나게 되고, 명상 스승이 저한테 그 공동체 마을, 명상 공동체 마을에 대한 희망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맞다. 내가 살 곳은 서울을 떠나서 조용한 한적한 시골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지 않고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함께 나누면서 평화롭게 사랑스럽게 서로를 여겨가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겠다 싶어서 그 명상 스승이 공동체 마을로 추천하신 청산의 삼방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땅을 사고 집을 짓게 되고,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당연히 바쁜 남편과 여전히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아들들, 군대 간 아들, 그들하고는 같이 내려올 수가 없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우리 가족이 한 여름이었는데 둘째 아들 휴가 나왔을 때 마루에 거실에 이렇게 서가지고 108배를 서로에게 했습니다. 이별하는 거잖아요. 일단 가족으로 여태까지 몇십 년을 함께 살다가 엄마의 분가 엄마의 분가가 먼저 이루어졌죠. 그래서 분가하기 전에 가족들 4명이 둘러앉아서 서로에게 108배를 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는 가족들을 떠나서 일단 처음에는 그 갑사라고 하는 공주에 있는 절이죠. 그 계룡산 밑에 있는 절에 제 치매를 앓고 계신 친정어머니와 둘이 먼저 거기서 한 6개월을 살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저는 이제 청산에 집을 짓고 청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옥천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때 그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명상 도반들이 몇십 명이 그 근처에 쭉 땅들을 샀어요. 확보를 먼저 했죠. 그리고서 저는 이제 홀홀 단신으로 먼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과도 함께 낯선 이방인이지만 이제 함께 부딪히게 되었죠. 그게 제 귀촌의 시작, 귀촌의 과정이었습니다.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 하기 전에 노래 한 곡도 들어볼까요? 강산해가 부른 라구요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 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의 고향, 북쪽에 있는 고향을 그리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강산해라고요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지만 이 옥천군 청산면이 제 2의 고향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수시로 서울을 왔다 갔다 하지만 청산으로 들어오는 길, 그 길이 얼마나 푸근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지, 서울의 회색 환경, 하늘도 회색이고 건물도 다 회색이고, 그 회색 천지에 있다가 이 청산으로 돌아오면 입구에서부터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운지 몰라요. 제 이름이 아까 고은광순이라고 했는데, 네 글자 이름 가진 사람을 요즘에는 어쩌다 여러분들도 마주치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네 글자 이름, 부모 성을 함께 쓴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호적이 있을 때 아주 바꿔버렸습니다. 그 법적으로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살고 있던 그 서초구에 있는 법원에 갖다 냈더니 허락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개명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유는 없다. 이유 없다는 이유로 제 개명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본적지에 해당하는 그 법원이 수원에 있었는데, 수원에 있는 법원에 다시 신청을 했어요. 개명 신청을. 그랬더니 수원에서는 개명을 허락했습니다. 개명을 허락한 이유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상당한 이유 있음.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두 번째로 신청을 해서 결국 이제 고은광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이 2005년쯤 되나 봐요. 왜 이름을 네 글자로 썼는가? 제가 넷째 딸로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밑에 여동생이 또 하나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무슨 파상풍인가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어렸을 때 우스갯소리로 들은 것이 그 딸이 제일 효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일찍 죽었기 때문에 효녀라는 거죠. 남아선호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아들 밝힘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집마다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는가? 저희 오빠는 김치를 안 먹거든요. 달걀, 동태찌개를 끓이면 알은 무조건 오빠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유일하게 채소 중에 먹는 게 콩나물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콩나물을 사다가 꼬리를 따고 껍질을 벗겨내는 건 딸들의 몫이었죠. 그리고 우리 오빠는 김하고 이렇게 멸치를 반을 갈라서 머리 떼고 똥 떼어내고 이렇게 바짝 볶아가지고 먹는 게 이제 오빠 반찬이었는데, 우리들은 항상 그 멸치를 똥 따고 머리 떼어내고 반으로 쪼개는 것은 딸들의 몫이었어요. 그거를 하다 보면 손톱이 얼마나 아프든지요. 그런데 정작 그 바삭바삭하게 볶은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바삭바삭하게 볶은 멸치는 오빠 차지죠. 그런 것이 어린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어요. 왜 오빠는 끼니마다 달걀 후라이를 먹고 딸들은 그 접시에 남은 그 노른자의 흔적을 핥아 먹어야 했는가? 그런데 제가
미국에 1999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1년 반가량. 그때 제가 수업을 미국의 대학교에 벨링햄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문화인류학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책에 여성들이 등에 짊어진 짐이라고 하는 책에 제3세계 여성들 이야기, 남녀 차별 이야기가 나와요. 공통적으로 제3세계, 조금 후진국이죠. 제3세계에서 딸 아들을 기를 때 교육과 음식과 의료와 이것이 아들 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 제3세계 후진국의 공통현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주는 음식을 뭐라고 그 단어로 표현을 했냐면 하이 프로테인이라고 했어요. 하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고단백이라는 말이죠. 오빠가 먹었던 게 알고 보니까 하이 프로테인이었어요. 제3세계 모든 딸들이 차별받으면서 대부분의 아들들이 영양으로 공급받는 게 딸들은 안 주는 하이 프로테인, 그리고 의료 교육과 고등 교육. 정말 제 밑에 남동생은 아프면 항상 병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잘 체했는데 잘 체했을 때마다 제가 먹는 것은 병원 약이 아니고 그 밥 누룽지를 더 새까맣게 태워가지고 그걸 방망이로 쪄서 까만 가루 그걸 먹었거든요. 그래야 체압기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불편함이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후진국 제3세계 여성들이 다 겪었던 일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촌적으로 바꿔야 하는 일이구나, 고쳐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각성을 제가 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대학을 사회학 공부하던 이대를 제적당하고 두 번째로 그 한의학을 전공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정말 대단한 인연으로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할 때 침 몇 번 맞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졸업장보다 필요한 거는 면허장이겠다 싶어가지고 한의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근데 공부해서 한의사가 되고 보니까 처음에 부딪히는 일들이 아들 낳는 처방을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 싶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의사들 상대로 설문조사. 그랬더니 한의사들의 대부분이 돈 벌 욕심에 아들 낳는 처방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약을 지어주고 나중에 절반은 케이크 들고 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원인이 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것이 지속되는가. 사실 집집마다 아들이 필요한 것은 옛날 왕조 시대에 왕실에서나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부귀 영화를 독점적으로 물려줄 후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변방의 외적들이 또는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길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변방에다가 배치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그 왕조 시대에나 왕실에서 왕가가 필요로 하던 그 관습이 왜 집집마다 왜 아들이 필요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는가, 그런 고민들, 그런 연구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우리 21세기에는 필요 없는
호주제라고 하는 것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호주제 폐지 운동을 1990년대 후반부터 중반 이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할 때 물론 그냥 시작한 건 아니에요. 사전에 여자 아이들이 낙태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초음파 기계가 들어온 지 들어온 해가 1985년경이에요. 그때부터 2000년 될 때까지 15년 동안 여자아이를 골라서 죽일 수가 있게 됐잖아요. 초음파 기계가 성별을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그 초음파 기계가 들어와서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알게 되는 그 무렵부터 한 2000년까지 90만 명을 골라 죽였더라고요. 그게 출생 성비를 거꾸로 계산하면 골라서 죽인 여태아 숫자를 찾을 수 있어요. 그걸 굉장히 박하게 계산을 해도 90만 명. 그러니까 평균 1년에 6만 명씩을 감별해서 골라서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호주제 폐지 운동을 가열차게 여성단체들과 함께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호주제 폐지를 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남자만 씨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바칠 뿐이다라고 하는 무식이었어요. 무식이 그 법을 지탱해 오고 있고 그 법의 근간이 되고 있었죠. 그 무식을 깨기 위해서 부모성 함께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알지만 그 꽃에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암술머리에 수술 가루가 붙어야 씨가 연그는 것이죠. 근데 암술머리는 그 밑에 씨방을 가지고 있고 그 씨방에 난핵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여성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수술은 수술 가루에 정핵이라고 하는 수술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죠. 그게 합해서 그 생물학적 용어로는 M+N이 2N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전자가.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 난자라고 하는 엄마의 반쪽 씨앗이 있고 아버지의 정자가 들어오면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N이라고 하는 반쪽 씨앗이 있어요. 그것이 엄마 뱃속에서 만나서 엄마의 반쪽 씨앗과 아버지의 반쪽 씨앗이 만나서 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에는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남자만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무식이 지배하고 그 무식이 문화 관습도 다 지배하다 보니까 여자를 천대하고 여자를 이등인간으로 취급하고 여자를 씨앗을 이어주는 대를 이어주는 도구로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래서 여자아이를 급기야는 골라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여자들도 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무시당하고 성폭행과 성폭력, 성추행 그리고 차별 그 속에서 이등인간으로 취급당하는 그 불평등의 사회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를 근본적으로 파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씨앗은 엄마에게도 절반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의 조상은 성씨를 물려준 한 줄기 혈통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 10대 조상은 2에 10제곱해서 1024명이고 20대 조상은 2에 20제곱하면 104만 8,576명이거든요. 내 조상은 위에 갈수록 많아진다.
한 줄기 혈통은 존재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모성을 함께 쓰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 이름도 아버지 성 고, 원래 이름은 제 이름이 고광순이었어요.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어머니 성씨 은을 끼워 넣었죠. 그래서 고은광순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름이 네 글자가 된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음악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삐딱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세상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죠. 강산애가 부릅니다. 삐딱하게. 너무 착하게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네. 너무 훌륭하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네. TV를 봐도 라디오를 켜도 삐딱이의 모습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네.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삐딱이. 조금 삐딱하면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네. 조금 삐딱하면 손가락질하게 바쁘네.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바르다고 하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전부로 가는데 삐딱하게 삐딱하게 삐딱삐딱하게 삐딱삐딱하게 삐딱하게 삐딱하게 그가 서 있는 땅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네. 너무 착하게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네. 너무 훌륭하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네. TV를 봐도 라디오를 켜도 삐딱이의 모습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네.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삐딱이. 조금 삐딱하면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네. 조금 삐딱하면 손가락질하기 바쁘네.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바르다고 하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전부로 가는데 삐딱하게 삐딱하게 삐딱삐딱하게 삐딱삐딱하게 삐딱하게 삐딱하게 그가 서 있는 땅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네. 그가 서 있는 땅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네. 삐딱하게. 네, 강산애의 삐딱하게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 강산애 노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우리 가요의 대부분이 사랑, 이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는데 강산애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삶의 이야기. 그래서 제가 강산애 노래를 좋아합니다. 제가
청산에 와가지고 귀촌해서 10년째 들어오는데 그동안에 책을 4권을 써서 출판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 봄에 나온 고은광순 도끼부인 고은광순의 달달한 시골살이 책 제목이 그런데요. 제가 도끼부인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듣게 되었는가 하면 2000년도 초반에 제가 호주제 폐지 운동을 시작할 무렵에 그때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 여성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들이 동시대에 이렇게 많이 서로 만나게 되고 같이 연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일부가 if라고 하는 if라고 하는 그 개간지, 페미니스트 개간지를 처음으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냈죠. 그 if라고 하는 페미니스트 저널이 그 잡지가 나오자마자 뭐 굉장히 많이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거기에 글을 연재하게 되었어요. 그 연재할 때 큰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면 고은 부인 도끼 들었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틀림없이 고은 부인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호주제 폐지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남성 우월자들, 남성 우월주의자를 마초라고 하거든요. 그 마초들과의 싸움을 제가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어요. 나는 인간의 평등, 양성, 남성과 여성의 평등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하는데 남성 우월자들은 저는 남녀가 손잡고 나란히 가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남성 우월자들은 당연히 남자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등을 얘기하는 여성들을 그렇다면 여자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여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공격하는 너무나 천박한 용어로 여러분들은 유림이라고 하면 유교라고 하면 굉장히 점잖은 학문으로 아시죠? 근데 그 유림을 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저희를 제일 난폭하게 공격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네 애비 어쩌고 어쩌고 할 어쩌고야 이런 식으로 얼마나 또 어떤 말도 하셨냐면 뭐하러 그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언론 프로그램에서 TV나 뭐 신문이나 그 찬반 토론이 일어났는데 그 어떤 유림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하러 귀찮게 그런 데 끌려다녀. 총 한 방이면 될 것을. 그러니까 그 앞에 극렬하게 주장하는 몇몇 여자들을 죽이면 되는데 해결되는데 뭐하러 토론하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또 어떤 여자 교수분이 전해주기를 자기네 학교 법과 대학 남자 교수가 고은광순의 말은 다 옳지만 앞에 있다면 멱살을 잡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 불쾌하다는 거죠. 또 어느 경찰대학 교수는 인간이라면 모두 자기의 성과 본을 후손한테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이다. 이렇게 책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간이라는 범주에는 남자만 들어있고 여자는 인간 범주에 들어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글들을 제가 계속 쏟아내야 했죠. 강의 다니고
그러니까 한의원 문을 열고 돈 벌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벌 궁리를 할 새가 없었어요. 강의 다니고 그 원고 쓰고 방송국에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그 이프에다가 글을 연재하는 동안에 별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고운 부인 도끼 들었네였는데 고운 부인이 사라지고 도끼 부인이라는 별명이 어느 겨울에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저를 호칭할 때 도끼 부인 어디 사람들 만나러 나가면 저를 도끼 부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청산에서 아주 평화롭게 동네 어르신들하고 살면서 나를 옛날에 도끼 부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시골에서 노인네들하고 사는 거를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를 알면 얼마나 또 놀랄 것인가. 그래서 책을 저희가 행복마을 1단계 300만 원 받아가지고 1년 내내 꽁지랑 꽁시랑 이렇게 함께 사는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쓸 때 책 제목을 도끼 부인의 달달한 시골살이 이렇게 정했어요. 그 책 제목을 쓰고 보니까 도끼 부인이라는 게 이제 진짜 제 별명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청산에 내려와서 쓴 책 4권의 이야기는 앞으로 제가 5월까지 아마 여러분들을 쭉 만나게 될 건데요. 주 1회. 그때 그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슬슬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 부인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살벌하게 보이지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을 제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처럼 도끼를 들었지만 그 도끼가 그냥 분노에 찬 도끼도 아니고 세상을 적폐투성이인 세상을 제대로 바꾸기 위한 그런 삐딱이들의 날카로운 지적질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멍하게 있으면 모르고 지나갈 일들을 도끼를 들고 날카롭게 세상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도끼 부인이 그다지 무섭게 보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를 알고 잘 아는 제 친구들은 저를 알보녀라고 얘기하거든요. 알보녀 들어보셨나요? 그것은 알고 보면 보드라운 여자, 부드러운도 아니고 보드라운 여자라고 해서 알보녀라고 저를 칭해주고 있는데요. 제 도끼질에도 알고 보면 세상을 향한 귀한 우리가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씨가 녹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평화어머니회를 2015년에 조직해서 지금 7년째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평화, 사랑, 자유, 배려 이런 것들입니다. 얼핏 보면 도끼와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도끼로 장작을 패서 따뜻한 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따뜻한 세상으로 초대하는 그런 무섭지 않은 도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제 소개, 여러분들과 친해지는 첫 발자국인데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음악 듣고 이제 다음을 약속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선곡한 것은 강산의 넌 할 수 있어입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어려워 마 두려워 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네, 강산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가슴에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제가 청산에서 쓴 책이 용담 할매 동학 여성 동학 다큐 소설이라고 해서 13권을 팀 작업으로 썼는데 그 중에서 청산편 용담 할매와 보은편을 제가 썼습니다. 그 중에서 용담 할매는 옥천 청산 이야기죠. 그리고 도끼 부인의 달달한 시골살이가 청산의 이야기고, 또 한 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작년 여름에 나온 책이 실미도에 관한 책인데요. 실미도로 떠난 7인의 옥천 청년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옥천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군사 독재 정권 속에서 어떻게 희생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계속 진행 중이죠. 그 이야기는 곧 이제 그 실미도 청년들이 돌아간 50주기가 되기 때문에 그 71년도에 대부분이 돌아가셨고 72년도에 또 사형당하신 몇 분이 계셔서 올해 또 50주기를 맞는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천천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은광순이었습니다.